시작하겠습니다. 85회 문제입니다. 자, 집합 손익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익과 비용이 집합되는 계정을 갖다 우리가 집합 손익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대책을 해줍니다. 자, 수익과 비용 잔액을 손익계정에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0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 순이익계정에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계정에 대체를 합니다. 당기 순이익계정이 아니라 자본계정에 대체하는 거예요. 손익계정 잔액이 당기 순이익이에요. 손익계정의 대체 잔액이 당기 순이익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론이죠. 네, 이렇게 손익계정을 그리면 대변에 수익이 갑니다. 대변에 수익이 매출 아무거나 써볼게요. 매출이 100원이다. 차변에 급여가 70원이다. 그리고 여기 30원만큼이 수익이 더 크니까는 이거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손익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자본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본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셈에다 옳은 것은 옳았습니다.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네요.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 증권은 얘는 빠져야 되겠죠.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은 얘는 빠져야 되겠죠. 단기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 평가이익 뜻하는 겁니다. 평가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래서 요것들이 빠져야 되는 문장, 빠지면 맞는 문장이에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는 만기, 그죠? 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시 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선의선출법이죠. 1번이죠. 후의선출법은 이익이 가장 낮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 공식은 기초상품, 그죠? 플러스 순매입액이죠.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이에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기초상품이 50만원 있습니다. 기초상품이 50만원. 플러스 순매입액이, 자, 총매입액이 150만원 있는데, 운반비가 10만원 있죠. 더해주는 거죠. 운반비는 더해줍니다. 매입 할인은 빼줘야 돼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빼줘야 되고요. 그럼 20만원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40이 순매입액이 돼요. 기말상품이 얼마 있습니까? 40만원 있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50만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어요. 상표권. 무형자산 맞죠? 기장치 유형자산입니다. 토지도 유형자산이고요. 저작권, 개발비, 광어권 4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개요. 2번.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잉여금을 계산을 해라. 자본잉여금에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익 이렇게 3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80만원에 30만원 더해줬더니 110만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을 했을 때 당기 순이익을 물었습니다. 반영 전에 당기 순이익은 70만원이에요. 자, 선급보험료 10만원 과속 예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급자가 들어가면 자산입니다. 미숫자가 들어가도 자산이고요. 선숫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부채입니다. 자산은 더해주시고요. 자산은 더해주시고 부채는 빼주시면 되는 거죠. 부채는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10만원만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80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80만원. 7번의 답은 3번의 80만원입니다. 자, 기말잔에 3천만원의 1%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여러분, 3천만원의 1%면 30만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 있었으며 그중 15만 원을 써먹었죠. 그러면은 남은 게 5만 원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25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2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5만 원, 8번의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의 1%면 30만 원인데 기존에 써먹은 게 20만 원에서 15만 원 써먹고 5만 원 남았으니까 25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줘라. 추가 설정 분기하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9번. 다음 원가에 관련된 설명에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의 원재료 매입액에 더해주시고요. 기말 원재료를 차감한 것을 한다. 맞죠? 1번 맞아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도 맞습니다. 농업비와 제조간접비 합친 걸 가공원가로 하는 것도 맞죠? 그러면 4번이 틀렸겠죠? 판매활동 이외에 제조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한다. 제조활동 이외에 제조활동, 판매활동이 아니라 제조활동 이외에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제조활동 이외에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판매관리비를 비제조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조부문에 관련된 자료이다.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에 직접배부법이죠. 네, 직접배부법을 물었습니다. 수선부문에서 절삭부문으로 수선부문비가 얼마예요?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 조립과 절삭으로 가는데 30% 20%잖아요. 얘네는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8만 원 곱하기 30, 20 두 개 더해주시면은 50%가 됩니다. 50%분의 절삭 부문으로 가는 거니까 20%를 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2,000원.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네요. 4번. 직접배부법이에요.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무시하고 수선부문비를 두 군데로 조립과 절삭으로만. 그래서 30, 20 두 개 더해주면 50%가 되는 거죠. 50%분의 절삭 20%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상개별원가 계산 시 정상개별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예정개별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예정배부하는 경우에 옳은 식을 물었습니다. 공식을 적어볼까요?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은 이거를 우리가 예정배부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정배부율. 자, 다시 한번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나누기 연간 예상시간 하면 예정배부율이 나와요.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계산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시간입니다.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시간. 이게 뭐가 되느냐면 예정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예정배부액. 자, 그러면 실제시간 곱하기 예정배부율.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요 공식 두 가지는 될 수 있으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손은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한다. 맞고요.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하는 거죠. 작업 해물과 공손품은 서로 다른 겁니다.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붕어빵을 굽는데 붕어빵을 한 틀에 10개를 구워요. 꼭 하나씩이 불량품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타거나 조금 덜 익거나. 근데 이거 버리면 안 되죠. 조금 탄 거는 그냥 팔면 되고요. 조금 덜 익은 거는 더 익혀서 팔면 되죠. 이런 것들은 정상 공손이에요. 늘 반복적으로 하나씩은 덜 익거나 더 익히더라. 비정상 공손이라는 것은 제가
10개를 굽다가 전화 받느냐고 10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수 없죠. 다 버려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정상 공선,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들 뜻하는 거죠. 작업 해물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3번에 틀렸어요. 다음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접대비 불공, 요거 접대비 불공, 면세사업 관련된 거 불공,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도 불공입니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겠죠. 13번의 답은 1번. 1번은 공제가 되는데 접대비나 면세사업,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 불공입니다. 14번. 매출세액을 물었어요. 1,000만 원에서 애누리만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판매 장려금은 빼지 않습니다. 판매 장려금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대송금. 판매 장려금, 대송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송금. 이런 것들은 빼는 것이 아니에요. 써볼까요? 판매 장려금 밑에 제가 써드릴게요. 판매 장려금, 그 다음에 대송금, 하자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보증금. 이렇게 세 개는 매출세액 구할 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빼서 800만 원의 10%니까 80만 원이 답이 되겠죠. 14번의 답은 2번의 80만 원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다. 맞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맞고요.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사업자 맞아요.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죠.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담세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려하는 건 소득세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랬어요. 3번이 틀렸네요. 15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세일 제도가 생겨난 거고요. 15번에 부가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전단계 거래공제법.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자, 85